show IP 루트 명령어를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뺐지만 교재를 보시면 교재 268페이지와 269페이지를 보시면요. show flash나 show memory, show text support와 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how flash는 라우터의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와 현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 그리고 뭐 사이즈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show memory의 경우에는 현재 라우터에 총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나 아니면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는 뭐 정도 아니면 그 남아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show text support가 좀 흥미로운 명령어인데요. show text support는 라우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스템 전반에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인 거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269페이지 표 8-1처럼 다음과 같은 show 값들을 모두 포함하니까요. 라우터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설정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 18개의 show 명령어가 있죠. 뭐 show 인터페이스라든가 show 버전이라든가 show 프로세서 CPU라든가 뭐 프로세스 메모리, show 컨트롤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크 서포트 명령어 하나면 라우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요건 간혹 CCNA 시험뿐만 아니라 MP나 CCI 시험에서도 show 테크 서포트에 속하는 show 값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이 표에 있는 명령어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show IP 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how IP 루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이 명령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라우터가 어떤 장비인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라우터의 제일 핵심적인 기능은 데이터 링크가 아니죠. 네트워크 계층 장비로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최적 경로를 찾아준다. 즉 출발지가 있고요. 목적지가 있고 중간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다. 제가 간단히 그리지만 다 라우터들입니다. 어떠한 길들이 이렇게 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즉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 대가 만약에 더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길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러한 길을 갈 때 바로 지도가 필요하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바로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즉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명령어로 show IP route란 명령어가 있다. 라우터를 쓰시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바로 show IP route일 겁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제일 처음에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드는 라우터가 현재 이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목적지라기보단 다양한 요 주소들이 있죠. 172.150.0.0 172.17.0.0 이것들이 바로 목적지 주소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되겠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한 요 방법들입니다. 요 목적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라우터도 알아야겠죠. 누가 얘한테 이쪽 라우터한테 정보를 줘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길에 대한 정보요. 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왔냐. 요 목적지에 대한 주소를 어떻게 얻어왔냐가 바로 요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문자 I 같으면 IGRP, 대문자 R 같으면 RIP, O 같으면 OSPF, B 같으면 BGP. 아직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들의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시지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모두 라우팅 프로토콜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프로토콜들 이름인데요. 뭐 여기 소문자 I는 ISIS 이제 주요 프로토콜들인데 EIGRP가 빠졌네요. D는 EIGRP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많이 쓰는 빈번하게 쓰는 프로토콜들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관리자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라우터끼리의 통신을 통해서 서로 최적 경로를 찾아줍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스태틱하게 전적으로 다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관리자가. 그럴 땐 이 S라는 스태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 대가 연결이 되면 커넥트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C, 커넥티드입니다. 자동으로 루트를 알게 됩니다. 보시면 요 172.150.0이라는 네트워크는 OSPF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172.21.114.201은 스태틱 루트, 즉 관리자가 임의로 설정을 해준 루트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비아 10.119.254.6이죠. 여기를 통해서 가면 된다. 근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라우터에 이더넷 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된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요 다음 거를 보면 2는 뭘까요? 2는 EGP죠. EGP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여기를 거쳐 가야 되고 요것 역시 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시 또 다른 스태틱 루트를 하나 보면요. 172.21.114.205는 나랑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데,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는데 나의 BR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면 된다. 요 내용이고요. 요 부분이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런 괄호 표시에 어떤 숫자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 루트의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 좀 뭐 관리적인 거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석은 좀 힘들고 그냥 AD 값,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인데요. 매트릭은 동일 루트에 대해서 만약에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그림이 복잡해서 하나 다시 그리면요. 출발지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죠.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죠.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목적지는 같은데요.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리브로 알게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정보를요 OSPF로도 알 수 있고 스태틱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 값들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추후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앞의 숫자는 AD 값 Administrative Distance고 뒤에 값은 매트릭이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ow 인터페이스 명령어입니다. 인터페이스 명령어도 show IP 루트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제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고요. 전 여기서 교재 272페이지, 273페이지 한정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재에도 없고 시스코 교재에도, 공식 교재에도 그 NA 교재에서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무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 드리신 걸 잘 듣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꼭 교재를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라우터에서 show 인터페이스 시리얼이라는 명령어를 쳤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시리얼 제로 인터페이스는 어떤 상태인가?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요. 시리얼 제로 is up, 그 다음에 라인 프로토콜 is up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 앞부분은 이 라우터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느냐, 뒤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프로토콜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업 돼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업이기 때문에 잘 통신이 되는 상태죠. 그러나 업 다운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업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운 업이 될까요? 이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물리적인 연결을 보여준다. 그 점이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하드웨어 is MCI 시리얼.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show 명령 중에서 show 컨트롤러 명령이 있었죠.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하드웨어 정보를 보여주는, 여기서 제가 쓴 명령은 show 인터페이스죠. 당연히 show 인터페이스에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어드레스, 즉 IP 어드레스가 무엇인지, 현재 설정된 이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IP 주소,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MTU 크기, MTU는 Maximum Transmit Unit, 그래서 그것의 약자로서 한 번에 몇 바이트씩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MTU, 현재 설정되어 있는 MTU는 1500바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TCP/IP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ICMP 메시지를 설명을 드릴 때 다양한 MTU 값에 대해서 라우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스트는 DF 비트를 설정을 해서, 즉 돈 프래그멘테이션 비트를 설정을 해서 만약에 1500바이트짜리 패킷을 보냈다. 근데 그 상단에 있는 라우터끼리는 MTU가 만약에 500으로 고정되어 있다. MTU 값을 500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렇게 되면 그 패킷은 드랍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왜냐? 이 패킷을 호스트가 보낼 때는 DF 빗, 즉 1500바이트를 전체를 꼭 해서 보내라 이랬는데, 라우터에서 보니까 라우터는 지금 500바이트씩 밖에, 한 번에 500바이트씩 밖에 그 전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드랍을 처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MTU 값을 보여준다는 거랑, 밴드위스, 제가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옵션으로 밴드위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밴드위스는 여기서는 실제 작동 속도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작동 속도를 이 실제 대역폭이 아니라 이 IGRP에,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토콜이 바로 IGRP와 EIGRP는 경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이 밴드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밴드위스는 그런데 실제 동작 속도가 아닌 관리자가 입력해주는 그런 현재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딜레이는 DLI라고 되는 건 지연값, 현재 인터페이스의 지연값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보내주고요. 보여주죠. 그 다음에 릴라이, 이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리고 여기서 그럼 어느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냐, 25/25는 최대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25는 높은 게 안정적이다. 라우터나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 다양한 수치 값들이 있거든요. 프로토콜에서도 나오죠. 프리퍼런스라든가 아니면 그 좀 이따 배울 AD 값,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 이런 다양한 수치 값들이 나오는데, 어느 게 높은 값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좀 꼬였네요. 높은 것이 좋은 값일 때도 있고 낮은 값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죠. 가격 같은 건 낮은 게 좋죠. 프리퍼런스, 선호도, 높은 게 좋겠죠. 높고 낮은 값이 어느 게 더 좋은,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느냐, 라우터가 어느 걸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로드는 5분 동안에
예, 여기서 릴라이하고 로드 모두 5분 동안의 평균입니다. 요점 그 어느 정도 그 통계치인가 이걸 아셔야 되고 5분 동안에 얼마나 트래픽이 몰려 있느냐, 로드 얼마나 로드가 걸렸느냐 이걸 보여주고요. 여기선 255는 100% 혼잡 상태, 로드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틀리죠. 안정성은 당연히 높은 게 좋은데 255가 좋은데 로드는 255면 안 좋은 거죠. 255분의 255면 100%꽉 찼다는 거니까 현재 인터페이스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들의 관계를 보시고요. 인캡슐레이션 타입, 제가 뭐 PPP나 ISDN, 웬 서비스, 프레임리 같은 웬 서비스를 설명드릴 때 인캡슐레이션 타입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HDLC를 사용합니다. HDLC에 대해서는 CCNA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HDLC하고 PPP는 그 전용회사 서비스를 위한 그런 인캡슐레이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백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루프백 주소인데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키보드 라이브, 즉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업인지 다운, 업 상태인지 보여주는 패킷은 10초에 한 번씩 보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라스트 인풋, 구체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풋 들어온 시간이 언젠가 7초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7초 전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아웃풋, 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풋은 들어오는 거고 아웃풋은 나가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요. 마지막으로 나간 게 언제냐? 없죠? 당연히 없고요. 아웃풋 Q라는 거는 어떤 이 물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 장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라우터 같은 경우는 고속의 장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못 나가니까 인터페이스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공간을 둬서 Q가 차면 선입선출이죠.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이런 식의 Q의 값, 아웃풋 Q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Q가 만약에 꽉 찼다, 물통이 꽉 찼는데 물을 더 집어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넘치죠? 그랬을 때 드랍된 게 얼마나 있느냐. 네, Q가 지금 비었으니까, 나간 게 없으니까 Q도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드랍도 없겠죠. 똑같은 개념으로 인풋 Q,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도 만약에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라우터가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 최대한 처리하기 위한 Q 값입니다. Q가 그런데 7초 동안 7초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Q도 비어있고 드랍된 것도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요게 왜 중요하느냐, 실제 장비, 네트워크 장비, 특히 라우터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 장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그랬을 때 정확하게 라우터가 모든 트래픽을 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드랍 값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계속 처리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보통 라우터는 와이어 스피드 포워딩,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100메가 이더넷이다 그러면 100메가를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155메가 ATM이다 그럼 155메가 트래픽이 전체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인터페이스는 100메가인데 나는 트래픽을 한 20메가 밖에 안 보냈는데 처리를 못한다. 보니까 인풋은, 라우터의 인풋은 다 들어왔는데 아웃풋이 자꾸 아웃풋이 아웃풋에 드랍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라우터가 임의로 패킷을 막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5분 동안의 5minute input rate, 5분 동안 얼만큼의 데이터와 얼만큼의 패킷이 per second 단위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아웃풋 레이트, 인풋 레이트이 있으니까 아웃풋 레이트 있겠죠. 요거는 구체적인 양입니다. 이 정도 16,263개의 패킷이 들어오고 이것의 총 크기는 얼마다. 근데 요 받은 인풋된 패킷을 분석해 보니까 브로드캐스트가 이만큼이고 런트나 자이언트는 없었다. 런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인터넷 설계 부분, 네트워크 설계 부분을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런트가 어떤 거라는 것. 기억이 안 나시면 교재를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인풋 에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어떤 종류인지, CRC 에러인지, 프레임 에러인지, 오버런인지, 이그노인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인풋이었으면 똑같이 아웃풋도 있겠죠? 이만큼의 패킷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것의 크기는 얼마다? 아웃풋 에러가 있었냐? 아웃풋 에러 없었죠. 아웃풋 에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지. 뭐 이게 숫자가 낮더라도 있으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건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런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패킷. 이더넷 같으면 46바이트보다도 작은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에러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이언트는 직관적이죠. 큰 패킷. 제가 1500바이트보다도 큰 거, 이 규정된 크기보다 큰 패킷이 들어왔을 때 자이언트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 에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럴 때는 요 이유 것들이 다 요게 사실 원인이 되겠죠. CRC 에러는 출발지하고 목적지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가 송수시 됐나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CRC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됐다. 또는 오버런 같으면 최대로 입력이 가능한 제가 받을 수가 이 라우터가 받을 수 있는 크기의 버퍼를 이 물통을 넘어가 버려서 받지 못한 그 데이터의 양, 그 횟수죠. 횟수 여기서는 횟수를 보여주고요. 이그노는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인터페이스가 처리를 못한 것, 브로드캐스트나 뭐 노이즈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양을 보여주고 어버트는 잘못된 순서를 가진 비트값, 그래서 어버트라는 거, 그 데이터를 다시 조합을 했는데 순서가 틀리더라 이런 값이고요. 여기서 캐리어 트랜지션은 즉 ISP 측으로부터 캐리어 신호를 받아 상태가 변한 횟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거의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언더런이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언더런은 라우터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보다 더 빨리 처리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될 때 그 라우터가 원래 규정된 그 성능상에 보여주는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다, 이거보다도 넘어간 그런 패킷의 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횟수죠. 다음은 show running config. 러닝 컨피그는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램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NVRAM은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현재 라우터가 동작하는 걸 보여주는 건 러닝 컨피그레이션이고요. 리부팅 했을 때, 재동작 시켰을 때 적용되는 건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그려서, 좀 표가 보기가 안 좋은데 표를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죠. 라우터를 여기가 러닝이고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이다. 라우터를 키자마자 아무런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라우터를 새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처음 켰다. 러닝 컨피그레이션 아무것도 없죠.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뭔가 설정을 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뭔가 설정을 했다. 현재의 러닝 컨피그레이션은 세모죠. 뭔가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 저장을 안 했다. NVRAM으로 저장을 안 시켰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똑같이 없죠. 근데 NVRAM copy run start, 이 명령어는 copy running configuration running config
스타터 컴피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copy stru copy stru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라우터는 copy starter config to running config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을 시켜주면 세모 동일해지죠, 서로. 요건 예전 명령어는 write란 명령어가 있습니다. 저 명령어를 다 치면 원래 write 메모리인데요, 이렇게 아니고 두 글자만 WR이라고만 쳐도 요 copy startup running config 요거랑 같은 명령어입니다. 편하죠. 요건 iOS 한 11.2까지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 기존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범위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예전 명령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R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팁이었고요. 요거부터 다시 마무리 단계를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어떤 추가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 네모에는 추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러닝은 세모에서 네모로 바뀌게 되죠. 근데 아직 저장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은 이 세모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껐다 켰다, 어떤 사고가 나서 리부팅이 일어났다. 그러면 라우터는 이 세모 상태를 로드하게 됩니다. 이 세모 상태를 가져오고요. 그런데 언제나 저장을 하면 꼭 설정을 하면 저장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런 변동사항은 결국 저장을 하기 전까지는 저장이 안 되고, 여기 스타터에 반영이 안 되고, 저장을 해야지 네모 상태, 서로 동기화, 싱크가 맞춰지는 같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how running config 하면 현재 라우터가 동작하는 설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컨피그레이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현재 설정한 게 얼만큼이다, iOS 버전은 뭐다. 제가 예제로 든 이 출력 멀티들이 간단한 것들이니까 한번 전체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버전은 iOS 버전 12.2,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이 명령어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MD5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안 보이게 암호화를 시키는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호스트 네임은 라우터다. 그래서 굳이 제가 라우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호스트 네임을 설정을 안 하면 라우터라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럴 땐 여기 대문자 라우터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 라우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줬고요. enable 패스워드는 이것이다. 원래 권장사항은 시크릿을 쓰는 건데, 여기서 이 옵션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썼음에도, 그리고 show 명령어를 써도 패스워드가 어떤 패스워드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IP 서브넷 제로나 IPCF 이건 나중에 공부를 추후에 하시면 되고요. No IP 도메인 룩업 요거는 실습을 하실 때 시스코 라우터가 만약에 제가 명령어를 잘못 쳤다, 그런데 이거를 라우터가 자동으로 도메인을 룩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가지고 IP 주소를 찾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요 세 개는 디폴트 값들이니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요건 제가 설정을 임의로 다 해준 거고요. 루프백 인터페이스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보여주고요. 36.36.36.36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25 이건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딱 32비트 주소를 가진 호스트의 주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디스크립션, 밴드위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현재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는 듀플렉스나 스피드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라우터 OSP 앞에면 이 부분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설정이죠. 그래서 이건 라우팅 부분에서 프로토콜 부분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에 대한 거나 배너 MOTD 명령어, 이 명령어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시스코 3600 라우터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 명령어를 설명드릴 때는 뭐 허가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문 워닝 메시지들이 쭉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 라우터의 이름만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배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라인콘. 콘은 콘솔이죠. 콘솔 하나밖에 없죠. 콘솔 포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콘솔의 속도라든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끊어지는 시간, 그런 거고요. 옥스는 옥실러리 포트, 모뎀을 이용한 접속이라고 말씀드렸죠. VTI는 텔넷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을 할 때 0, 4, 이거는 0, 1, 2, 3, 4 이렇게 해서 전체 5개의 그 연결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워드하고 다시 이런 값이 나오는 거는 텔넷을 위한 패스워드, VTI 패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텔넷을 통해서 접속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엔드는 끝이고요. 텔넷을 이용한 접속이 이 콘솔을 이용한 접속보다 편한 이유는 속도에 있습니다. 콘솔은 지금 컴퓨터에 시리얼 포트의 속도는 느리죠. 이렇게 해도 115,200 되게 빠른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BPS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립니다. 즉 115K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15K 이런 걸로 그 대용량 iOS 같은 걸 옮기게 되면,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땐 결국 이 널 모뎀을 이용해서 시리얼 포트로, 그러니까 이 콘솔 포트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느리니까 설정을 할 때도 답답합니다. 화면이 만약에 내용이 되게 길다 그러면 이 올라오는 속도가 문자밖에 없고 그림도 없는데도 이 스크롤 속도도 느리고 되게 특히 디버그 메시지 이런 거를 볼 때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이 콘솔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정보는 보내줘야 되는 정보는 이렇게 많은데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콘솔 포트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요만큼이다.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텔넷을 이용한 VTI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콘솔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붙어 있는 장비니까 끊어지는 게 없는데, 텔넷은 실수로 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뽑았다 그러면 끊어지겠죠. 요 텔넷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우터 2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 제 PC가 있어가지고 제 노트북이 있어서 콘솔 포트를 이용해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 콘솔 포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 라우터에.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이더넷도 이 라우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냥 텔넷을 이용해서, 편의상 라우터 A, B인데요. 텔넷을 통해서 이렇게 라우터 B에 접속을 했다. 그래서 막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콘솔하고 텔넷하고 별 구분 없이 막 쓰다가 실수로 이 라우터 A의 이 인터페이스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뽑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거나 그러면 라우터 B에 대한 접속은 자동으로 끊기겠죠. 여기가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여기가 문제도 생겨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콘솔을 이용한 접속은 제 랜 케이블, 랜이 끊기더라도 문제가 없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 같은 걸 할 때, 실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좀 빈번한데요. 특히 로컬에서 작업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저는 사무실에 있고 이 라우터는 고객의 회사에 있다. 밤에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인터페이스를 한번 확인하겠다. 쇼 인터페이스를 해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인터페이스를 다운시켰다, 업시켜보자. 그럼 보통 많이 빈번히 하는데요. 즉 PC를 껐다 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라우터를 껐다 킬 수는 없으니까 이 인터페이스만 한번 다운시켰다가 업시키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번 다운이 만약에 됐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두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고객사의 사무실에 있는 라우터에 접속하다가 인터페이스 한번 죽여볼까 하고 접속을 끊었다. 접속을 끊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없는, 이쪽에서 접속을 끊었으면 상관이 없겠죠. 이쪽에서 셔틀 시켰으면 이쪽에서 노우 셔틀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완전히 매뉴얼하게 이쪽에서 이 목적지의 라우터에서 셧다운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결국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직접 가서 이 라우터에 가서 이 라우터의 컨트롤 포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옥실러리 포트는 지금 이 구간에 두 라우터 구간에 복잡해졌는데 이 라우터 구간에 연결이 끊기더라도 옥스포트는 전화망을 통해서 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간단히 여기 업만 시켜놓으면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옥실러리 포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우터의 동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디버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쇼 명령어들은 어떤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요. 디버그는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주고받는 패킷이라든가 구체적인 라우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다만 디버그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주의점이 있는데요. 라우터는 상당히 많은 CPU가 필요합니다. 즉 프로세스 파워가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디버그를 항상 켜놓게 되면 라우터의 전체적인 성능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그리고 디버그 메시지가 워낙 빠르게 고속으로 메시지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눈으로 쭉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쭉 계속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보통 캡처를 해놓거나 저장을 해놔서 추후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니까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 가져오니 오게 되므로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버그 메시지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 가셔서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지 이 디버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길었죠. 교재의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강의는 상당히 길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기본이 되는 부분, 라우터를 아직 익숙하게 접하지 못하시고 또 지금 실습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또 생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나중에 라우터를 만약에 실습을 할 기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실무에 갔으리더라도 조금만 명령어를 입력하다 보시면 그때 그 강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때 책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식이구나, 그걸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실습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실습해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 1시간 이상 말씀드렸지만 이번 8장에 대해서요. 8장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쇼 명령어들을 써보면 불과 한 10분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